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국내임에선 단일화를 놓고 내홍이 심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 지도부의 단일화 압박에 어제 돌연 후보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만납니다. 당 지도부에서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11일까지 단일화를 마칠 수 있을지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영두 의원과 관련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3부에선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 간 단일화 갈등에 대해 기시감이 든다고 비판한 분입니다. 반명 빅텐트에 매번 거론되는 분이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만나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당당 토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함께합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5월 7일 수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선거운동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예, 김 후보 어제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영남권을 방문할 예정이었고 방문 중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오후 4시 40분쯤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경북 경주에서 일단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이제는 당의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후보는 우선 당이 후보 측이 요구한 이 선거대책본부장과 사무총장 등 이 당직자 임명에 협조하지 않는 것을 그런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지난밤 지도부가 의원총회와 비대위 회의를 연달아 열고 내린 결정들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단일화 추진기구와 단일화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날짜를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공고했다면서 이런 것들을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후보를 바꾸려면 전당대회를 열어야 하는데 지금 이 후보 교체를 가정하고 전당대회를 열어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결국 한밤중 당 지도부가 김 후보 자택을 찾아갔지만 결국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불편한 속내를 표현하고 있군요. 국민의힘 지도부 전당원을 상대로 단일화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이 무소속 예비 후보 간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것 때문에 오늘이죠. 오늘 이제 하루 전날부터 이제 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 조사를 진행하기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측이 단일화 1차 회의에도 불참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 단일화 요구가 많았던 당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서 이 김 후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는 11일까지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시한 내 단일화에 실패하면 자신은 이제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안에 단일화를 해서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이긴다면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제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한을 박은 겁니다. 이 당을 비판하는 김문수 캠프를 겨냥해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만 도와주는 꼴이 될 거라면서 김 후보가 스스로 했던 약속부터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는 지난밤에 입장문을 내는데요. 네. 한덕수 예비 후보와 오늘 오후 6시에 만나기로 했다. 또 이 한 후보뿐만 아니라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후보들을 따로 만나서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 단일화 찬반 투표 관련해서 이거 진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네. 지금 문제를 제기했지만 일단 지도부에서는 이건 당원들과 이미 한 약속이기 때문에 강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공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예, 한 후보는 이 단일화가 실패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면서 그것은 바로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훈클럽 토론에 나선 건데요. 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선 레이스를 어떻게 할지 묻는 질문에 이 같은 답변을 내놓은 겁니다. 네. 자신이 내내 총리로 지낸 윤석열 정부 3년과 관련해서는 이 계엄이 잘못됐다 생각한다면서도 이 한마디로 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렇게 삿된 분은 아니다. 즉 나쁜 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한 후보는 배우자가 무속에 심취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관련해서는 유일하게 실명을 언급하면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한 후보 이낙연 전 총리와도 만났죠? 그렇습니다. 토론회 이후 점심을 이낙연 전 총리와 중구의 한 식당에서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은 개헌연대를 구축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악마의 계곡을 넘어서 새로운 희망이 움트는 제7공화국으로 가도록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개헌연대를 구축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한 것이든 헌정교란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 개헌 방향으로는 책임 총리제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부를 겨냥해서 작심 발언을 했네요. 예, 이재명 후보는 어제 충청과 전북 일대를 돌았습니다.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직접 때렸습니다. 2차, 3차 내란 시도도 국민의 위대한 손길에 의해서 정확하게 진압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조봉암 선생과 김대중 전 대통령도 소환했습니다. 조봉암 사건은 이 1959년 이승만 정권이 조봉암을 상대로 이 진보당 간부들을 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시킨 사건이고요. 네. 김 전 대통령은 야당 정치인 시절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을 이제 언급한 겁니다. 이 후보가 자신이 사법 피해자가 됐다는 프레임으로 사법 리스크 공격을 방어하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 공약도 내놨죠? 예, 이 후보는 군복무 경력을 공공기관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년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구직 활동 지원금 확대와 함께 이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는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이 통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청년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형 돌봄 지원 확대, 청년 국민연금 생애 첫 국가보험료 지원, 그리고 군복무 크레디트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 등도 제안했습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네요. 예,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제 방송 중단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촬영 중인 방송을 제외하고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면서 이제 방송인이 아닌 기업인 백종원으로서 모든 열정과 온 힘을 더본코리아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계속 논란이 있던 가운데 최근에는 이 한 PD가 이 백종원 대표가 과거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방송에 출연시키는 등 이른바 이 갑질 출연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백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상장을 한 다음에 많은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또 올해 1월이죠. 선물 세트 고가 판매 논란을 시작으로 농지법 위반, 실내 고압가스 요리, 원산지 표기 오류 등등 굉장히 많은 이슈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백 대표는 지금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이 캐나다 함정 현대화 사업 수주를 위해서 손을 잡았습니다. 예, 업계 라이벌이 해외 사업 수주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회사는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 약 33조 규모 공동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캐나다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네. 캐나다는 2035년 첫 신형 잠수함 한 대를 도입하겠다는 자체 계획을 세웠는데요. 제안서는 2035년까지 잠수함 총 4척을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잠수함 체제를 갖출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미인데 캐나다 안에 그 유지보수 시설을 지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캐나다 내 시설 투자를 약속한 건 다른 경쟁 회사가 내걸지 않은 파격적인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6조 원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이 최종 계약을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이제 체코 법원이 오늘 본계약 하루 전에 이제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업비 26조 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원전 신규 건설 사업의 본계약 서명을 중지할 것을 결정한 건데 이 체코 법원은 프랑스 원전 운영사 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이 우리 한국 수력 원자력 중심의 원전 컨소시엄과 체코 정부 측과의 계약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이 체코 법원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원은 이 결정에 대해서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실 오늘 예정이 됐기 때문에 현지 시각으로 네. 이 본계약 체결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국회 이철규 산자위원장 이렇게 지금 현지로 출발했거든요. 이들이 현지도 도착하기도 전에 본계약 체결식 진행이 지금 어려워서 헛걸음을 하게 된 겁니다. 새 교황을 뽑는 추기경단 비밀회의 콘클라베가 오늘 바티칸에서 시작됩니다. 예, 콘클라베에 참석할 전 세계 추기경 133명이 모두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추기경들은 오늘부터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모여
3분의 2 최소 89표를 얻는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새 교황 투표를 이어갑니다. 이 후보자가 따로 없고요. 투표 과정이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서 결과 예측이 어려운데 이번엔 좀 변수가 많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신 국가가 70개국에 달할 만큼 추기경단 구성이 더 다양해진 게 주 원인입니다. 2013년 콘클라베 때만 해도 과반이던 유럽 출신 추기경 비율이 이제 39% 수준으로 떨어졌고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출신이 크게 늘었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전격 인터뷰로 이어갑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흐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전국이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아침 저녁에는 쌀쌀해서 출퇴근길에 겉옷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1.3도, 춘천 7.2도, 세종 7.4도, 남부지방은 장수가 5도, 안동 8.3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이보다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춘천과 대전 22도, 전주 21도, 대구 23도 등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크게는 10도가량 높겠고요. 낮 동안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25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더울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 내륙과 충북 옥천, 충남 금산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합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또다시 비 소식이 있는데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3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한일이었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청주 분기점에서 남이 분기점까지 막히고요. 망향 휴게소에서는 현재 보행자가 서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흥 부근에서 수원, 금토 분기점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경부 동탄터널 주의가 필요한데요. 2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오산에서 남사 부근까지 막히고요. 안성 부근에서는 승용차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무안 2터널에서 무안까지는 1차로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막힙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용담터널에서 비봉까지 더 가서는 팔탄분기점에서 막히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창분기점에서 시작된 정체는 월곶분기점까지 이어집니다. 더 가서는 반월터널에서 부곡,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한편 반대 인천 방향으로는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만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격 인터뷰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최영도 의원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민의힘 단일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가 오늘 저녁 만납니다. 김문수 후보 당 지도부는 더 이상 단일화에 개입 말라. 단일화도 전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주도하겠다. 국민의힘 지도부신데 이 같은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김문수 후보가 시원하게 단판을 잘 지어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단일화는 역대 보면 굉장한 진통과 또 그렇죠. 여러 시련과 무산 위기를 겹쳤다가 그쳤다가 되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는 것인데 물론 여러 가지 실패 가능성도 있고 그럴 경우에 더 낭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문수 후보가 오늘 저녁에 한덕수 예비 후보 만나서 큰 단판을 내리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지난 며칠 전만 하더라도 만남 일정이 확정되지도 않고 해서 좀 답답했는데 어제 저녁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두 분에서 아마 흉물 없는 시원한 단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지도부의 단일화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건 오해가 있는데 사실은 오해가 있다면은 또 우리 당도
그 오해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근데 그 오해가 풀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은 지금 아마 당원에 우리 홈페이지에 전당대회 그리고 전국위원회 소집 공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두고서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이게 뭐냐 그랬는데 원래 이게 단일화 약속은 뭐 우리 당에서 단일화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단일화는 지난번 경선 과정의 최대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가 제일 처음 약속했고 그래서 다른 후보들도 뒤질세라 연이어 약속했던 바로 내가 단일화하겠다. 뭐 한덕수 총리 이준석 대표 또 심지어 이낙연 전 대표까지 총리까지도 해서 단일화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이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 유권자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핵심 당원들도 책임 당원들도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웬고하니 지난 대선 2017년 대선을 쭉 돌이켜 보더라도 지금 어느 선거든 아주 박빙의 선거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선거는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큰 책임과 한계를 안고서 시작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힘을 합쳐야 된다. 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래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절박한 선거에서 우리 책임 당원들 또 국민들 사이에서도 뭐 그런 연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2년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뭐 민주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뭐 자기 당의 사정이 다르다고 90% 가까이 대관식을 치른 후보가 있다고 지금 사도 남말하듯이 하는데 당시 민주당에서도 2002년에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고 또 당시에 월드컵으로 참 그 지지율이 하늘을 그 정몽준 후보가 오르자 단일화 뭐 하고 그 단일화 진통이 문구 하나 가지고 버티고 나중에 결국에는 또 뭐 철회도 되고 하는 이런 큰 롤러코스터가 있었지만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의 결정적인 요인이었거든요. 우리만 하더라도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우리 대선 직전에 이전에 윤석열 뭐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또 이 두 분은 단일화 성공을 했고 또 뭐 정몽준 노무현은 그건 뭐 제가 말씀드렸고 사실은 우리 그 김문수 후보도 지난 한 10여 년 전에 서울시장 후보 경선 때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 논의를 하다가 결렬된 적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크게 패했죠. 그런 역사적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지자들 특히 당원들 이런 분들이 왜 힘을 합치지 못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리에 하느냐. 지금 당신들은 뭐 국회의원 자리 하나 또 내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저렇게 사법 체계도 흔들고 곧 상권 분립도 흔들 것 같은 저 어마무시한 후보가 지금 저쪽에 버티고 있는데 당신들끼리 그 조그만한 지지율 갖고 그렇게 다투느냐라는 아주 그냥 질책이 큽니다. 그래서 단일화는 당초에 이제 김문수 후보의 약속이기도 했고 해서 단일화 일정을 이제 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더라도 김문수 후보 쪽은 섭섭할 수가 있죠. 아니 곧 내가 저 후보로 지금 치열한 경선을 거쳐서 당선됐는데 숨들 틈도 없이 단일화 일정을 제시하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랬는데 사실은 그건 실무진으로서는 이게 11일이 이제 후보 등록이지 않습니까? 마감이죠. 국민의힘 정당으로서는 이 9일 사실 9일도 넣습니다. 6, 7, 8 이 사이에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홍보물, 그다음에 포스터 이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 측 입장에서는 뭔 소리냐? 인쇄용지, 투표 용지가 인쇄되기 직전까지만 한 25일까지 바꾸면 된다고 하지만 그건 실제로는 뭐 그 기적 같은 일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 좀 더 드려도 됩니까? 네. 뭐 쭉 드릴게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단일화하면 여론조사, 당원조사든 뭐든 여론조사로 결정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럴 경우에 지금 여론 판세가 조금 이제 김문수 후보가 조금 낮다고 생각하는데 또 저도 그렇고 우리 당의 일부들은 그렇지 않다. 컨벤션 효과를 바탕으로 한덕수 예비 후보에게 큰
뭡니까 저 포용력 같은 걸 보이면서 주도를 하면은 지금 이 저 경선을 통해서 결집된 여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어찌됐거나 당에서 뽑은 후보인데 그 후보를 자꾸 이렇게 압박하는 게 옳으냐라는 또 여론도 있고 동정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오히려 크게 뭐 애 같으면 저는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에게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내 단일화하자. 바로 원샷 단일화를 하자. 뭐 당원 투표든 또는 뭐 일반 여론조사든 하자. 네. 해서 내가 되면은 우리 한덕수 후보야말로 통상과 외교의 달인 아니냐. 그러면 내가 통상과 외교의 달인답게 사실상 통상 외교 대통령에 걸맞는 특사 자격을 부여해서 전 세계를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서 다니시면서 우리의 어려운 통상 환경 또 외교 환경을 조율하도록 사실상 그 분야에서는 대통령 역할을 하도록 맡기겠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 국민들로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담대한 오늘 아마 결판이 있을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기대는 하고 계신데 김문수 후보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에 대해서 당 화합을 해치는 행위다.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오늘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를 하시죠? 어제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일단 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김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김 후보 측의 큰 반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단일 여론조사라는 것을 지금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당으로서도 김문수 후보나 또 많은 당원들의 기대가 단일화를 해야 이긴다. 왜 단일화에 미적거리느냐라는 이런 질책이 많은데 또 당내에서는 뭐 어찌됐거나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지금 김문수 후보 말대로 네. 단일화를 했으면 후보에게 맡기는 게 옳다라는 또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이 지금 근데 뭐 팽팽하다든가 이래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겠죠. 이제 뭔가 결심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단일화를 하든지 단일화를 하지 않든지 결심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결심을 내릴 중요한 단서 우리 당원들도 이제 미련을 버리든지 아니면은 또 후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속도를 높이든지 큰 어떤 판정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뭐 당내 지도 비대위든 지도부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 지도부는 11일을 강조하시는데 아까 이제 현실적인 문제도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지금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 11일. 그 단일화의 이제 현실을 둘러싸고서 당 지도부가 그리고 원내가 좀 답답한 것이 단일화라는 것이 그러니까 25일까지 가면은 그 단일화 효과가 있을 것이냐 효과가 없습니다. 거의 왜냐하면은 공보물을 각각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뭐 기대를 하기로는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두 사람이 지지율이 격차가 있지만 그 격차가 나중에 가면은 좁혀지거나 저쪽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저는 우리 많은 당원들도 저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컨벤션 효과를 있을 때 여세를 몰아서 왜 우리 물리학을 보더라도 물리학에서 어떤 힘이란 것 파워 충격랄까 임팩트란 것은 M 곱하기 V 아닙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지금 경선으로 질량을 높여놨을 때 속도를 높여야 경선의 실현 효과도 크지. 이게 온갖 기대를 안고 또 당초에 김문수 뭡니까? 김덕수가 되겠다, 을지문덕이 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원들 기대가 잔뜩 있는데 그것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것이 나을까? 이건 뭐 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김문수 후보의 경선 통과 자체는 단일화에 대한 기대가 상당 부분 발현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밑바탕 위에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 경선 때 약속이기도 했고 그러나 지금 뭐 후보가 저렇게 하신다면은 다운 투표 결과를 보고서 또 결심을 해야죠. 다운 투표란 것은 제가 보기에는 후보에게 반드시 불리하게 나올까 뭐 그렇지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현명한 결정들을 근데 우리 4배수 뽑힐 때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2배수로 좁혀질 때도 놀랐습니다. 굉장히 다소 변수들이 있었죠. 예. 이번에도 아마 그런 큰 우리 당원들만큼 이 고민이 많고 고심이 많은 분들 아마도 그것들은 당 지도부든 김문수 후보든 경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 김 후보가 이제 한덕수 후보하고 만났는데 잘 얘기가 되지 않아서 나는 단일화 못하겠다 하면
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기호 2번은 김문수 후보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황은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건 김 후보의 전략적 결단에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저희들은 뭐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뭐 원칙대로 죽기 살기를 또 해야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가능성이 있고 더 큰 가능성, 더 큰 시너지, 중력을 만들어내자. 예컨대 예전에 그 뭐 지금 다른 당 이야기입니다만 고 노무현 대통령이 단일화 당시에 보면은 지금 아마 상황이 우리 당보다 훨씬 더 험했을 겁니다. 그 당시 이미 뭐 의원들이 저 탈당해가지고 정몽준 후보로 가기도 하고 그렇죠. 또 막 몰아붙이는데 당시 사실은 그 단일화야말로 철학도 다르고 전혀 다른 이질적인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건 뭐 어쨌든 지난 정부에서 총리와 장관을 하시고 또 나라를 지키겠다. 또 뭐 그건 89% 가까운 90% 가까운 뭐 압도적 지지율로 대관식 같은 후보를 치르고 지금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옹백처럼 쌓기 위해서 사법부를 공격하고 심지어 남미의 차베스처럼 대부분을 바꿔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후보랑 맞서야 되는 저 사람들 사이로서는 그보다 더 큰 결단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국민적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김문수 후보야말로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신 후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반전의 계기로 오히려 더 큰 중심을 구심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뭐 단기적으로 바로 앞에 보는 분리 그리고 우리 그 당의 그 조금 너무 절차주의, 행정 편의주의에 대한 불쾌감 이런 것이 이제 있을 수 있겠지만 지도자는 더 큰 리더십을 보였을 때 사실 그 당시에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랑 단일화했을 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노무현 후보는 그 정말 팽팽한 경선을 뚫고서 일어나서 대통령 후보로 당당히 되었고 정몽준 후보는 당도 없고 이런 분인데 그 사실은 패색이 그러니까 승리를 그렇죠. 장담하기 어려웠거든요. 오히려 질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걸 오히려 뒤집어서 그 대단한 그 역전골을 이루면서 나중에 뭐 정몽준 후보가 막판에는 그 단일화를 취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정치라는 것은 드라마이기 때문에 또 저는 우리 김문수 후보의 큰 결단, 큰 리더십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 단일화 못지않게 당내 단합도 좀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선에 참여했던 한동훈 전 대표, 뭐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를 제외하고는 선대위에 조금 미온적이에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힘을 합칠 거라 봅니다. 저는 뭐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도 지난번 저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5월 3일 날 네. 당원 투표에서는 좀 많이 뒤졌지만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박빙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한동훈 후보가 2배수로 올라간다는 것도 굉장히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 당원들도 단일화에 대한 기대. 한동훈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훨씬 더 단일화에 적극적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 때문에 좀 쏠림 현상이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가 당원들한테 얻었던 지지율은 또 대단했죠. 그래서 결국 한동훈 후보의 그 명분 우리 내가 제일 처음으로 계엄을 반대하고 이 계엄 해제에 앞장섰다라는 그 명분 그리고 당 대표로서의 그런 지난 총선 때 어쨌든 뭡니까 100석을 넘겼을 때 그 절박한 시기에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이룬 성과 뭐 이런 것들 바탕으로 본다면은 저는 이번 대선에서 그 한동훈 대표가 우리 그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특히 수도권과 이런 지역에서 보일 그 유세 지원 이런 것들이 결정적일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합류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여준 그 선전했던 것 때문에 오히려 당에서 그동안 당내에서는 뭐 비판론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많았는데 그런 비판을 딛고 역시 새로운 역전의 발판을 만들 계기이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는 뭐 조금 지금 뭐 후보 단일화를 둘러싸고서 당내 진통이 있는 관계로 조금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것이지 한동훈 후보 측이 아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불 나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국민 보기가 부끄럽다는 멘트도 하셨는데. 부끄럽죠. 이게 사실은 이 정당이 우리가 2번씩이나 대통령을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이러는 와중에 당은 무엇했느냐. 우리 비상대책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저도 참 참담하고 송구합니다. 이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말 뼈를 깎는 각오로 우리 당을 쇄신하고 했어야 되는데 계엄 이후로 또 탄핵 재판이 이루어지고 또 뭐 불법 체포 수사 이런 것들 때문에 온통 지난 몇 개월 동안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 가지고 당을 쇄신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그 대통령 후보가 되면 당무 우선권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사실 당 지도부가 사무총장 인선에서부터 봤을 때 조금 빡빡하게 온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서운할 수 있는 대목인데 제가 바로 근처에서 지켜본 바로는 이것도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아, 네. 일단은 그동안 당무를 봐왔기 때문에 그날 당선된 날 우리 저 비대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또 사무총장이 인사하러 갔습니다. 인사하러 갔고 인사하는 간 자리에서 그 사무총장이 쭉 경과 앞으로 일정을 이제 보고할 참이었는데 먼저 이제 그 후보 쪽에서 결심사항이란 것이 메모가 전달돼서 그걸 읽었는데 거기에 이제 선거를 도왔던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 있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저 사무총장은 지금 경선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쭉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좀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또 뭐 이거 뭐냐 이런 것 같은데 사무총장으로서는 당연히 당무수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후보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 뒤에 난맥은 뭐냐면은 우리 장동혁 그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장동혁 의원이 단일화를 조건으로 사무총장을 수락하겠다고 그랬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하니까 사무총장을 맞지 않겠다. 후보가 지명한 사무총장 후보가 내정자가 사무총장을 맞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게 공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새로운 사무총장을 임명하시면은 지금 뭐 사무총장이 중요합니까? 빨리 경선 무슨 대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좀 담대하게 보면 좋겠는데 후보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만은 후보 주변에서 이제 후보를 돕는 분들이 많이 서운하고 뭐 불쾌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대성적으로 결국 지금부터는 김문수 후보가 당의 주인이고 대권을 다 맡았습니다. 그 중심으로 단일화도 이루어야 되고 빨리 선거 준비를 해야죠. 빨리 이런 불쾌감을 표시하는 것은 뭐 뒤에도 되고요. 그건 뭐 다 우리로서는 모두가 뒷받침해야 될 상황이니까 빨리 새로운 사무총장을 임명하면 되고 그다음에 지금 대선 후보를 위한 뭐 모든 사무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당 밖의 상황도 좀 살펴봅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어제 만나서 개헌연대에 서로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전직 국회의장님들, 네. 우리 당 국회의장님들도 하지만 또 민주당 출신 의원님들. 예컨대 뭐 헌정회 회장님은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네. 이분들이 지금 개헌에 적극적입니다. 개헌에 적극적이어서 이게 뭐 반명 이런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결정문에 쓰지 않았습니까? 계엄이 잘못되었지만 또 계엄 상황까지 오게 했고 이 정치 상황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꼈을 그 당시 대통령의 상황도 이해할 만하다. 그래서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질 부분이 있다라고 그게 분명히 판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개헌이 없이는 또다시 이런 상황이 재현될 것이고 적대적인 정치 환경이 되풀이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87년에 그때는 대통령을 직선으로 하자는 것이 지상의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과 국회가 이렇게 막강한 입법권이 31차례가 넘는 탄핵과 또 예산 전체 감액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이런 양상, 이러다 보니 또 대통령이 갑자기 또 군을 동원하는 이런 뜻밖의 계엄이라는 상황, 이런 극단적 상황을 완충할 수 있고 서로 협치할 수 있는 헌법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지금 뭐 대부분의 학자들, 전직 당을 불문하고 총리들, 국회의장의 생각입니다. 그게 사실은 지금 국회의장도 이번 대선과 함께 하자 그랬는데 대관식을 치른 이재명 후보가 무슨 소리냐고 하는 바람에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계기를 살리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 계속 러브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상황이 바뀌면 지금 이준석 후보는 단호하게 좀 선을 긋고 있는데 변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가 큰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또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 본인으로서 억울한 일도 많고 네. 또 당대표 제도를 통해서 저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우리 당이 당대표를 없애야겠다. 제도를 당대표 뽑아놓고 이렇게 내리 2번씩이나 3번씩이나 할 것 같으면은 네. 뭐하다 당대표 뽑느냐. 오히려 저 당에서는 네. 당대표를 제왕적 황제가 되는 이런 그 도구로 이용했는데 이 당대표의 폐해를 양쪽에 다 보여주기 때문에 없애겠다 생각하는데 이준석 후보도 아마 큰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동탄 승리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내가 민주당에 실망한 사람 국민의힘에 실망한 사람으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 실험도 대단히 주목할 만한 현상이고 결국에는 우리 후보들의 우리 국민들의 큰 여망 특히 당원들의 여망에 부응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용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른 가수 정광태입니다. KBS 유머 1번지에 출연할 때였어요. 표절복을 입고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르게 됐어요. 제작자가 보고서 이거를 판으로 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젊음의 행진에 독도는 우리 땅을 딱 부르고 그 다음날 온 나라가 다 독도는 우리 땅인 거예요. 일본의 교과서 왜곡 사건이 있었는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나 봐요. 저도 너무 깜짝을 놀랐습니다. 독도 경비대에서 독도에 와달라고 독도에 들어갔더니 독도 경비대원들이 너무 열렬히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왔다고 포를 쏴줬어요. 예포를. 감동을 먹어가지고 내가 독도를 위해서 진짜 목숨 다하는 날까지 독도를 지키는 일에 작은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독도는 우리 땅. 일본은 지난 과거사에 대해서 사죄하지 아니하고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기 우기고 자국의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리키고 있는 현실에 우리를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입니다. 5천만 애국심의 원천인 독도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 나가자고요. 파이팅입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하지만 볼에 와닿는 공기는 쌀쌀합니다. 현재 기온 제천과 장수, 봉화는 5도 안팎으로 떨어져 있고요. 서울은 11.7도, 춘천 7.2도, 광주 9도, 대구는 10.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아침보다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0도, 춘천과 대전 22도, 광주와 대구 23도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크게는 10도가량 높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 등 대부분 지역이 25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겉옷을 잘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질도 청정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요. 강원 내륙과 산지, 영남 지역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어버이날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일 밤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모레 금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2.2도입니다. 조한일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토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 지도부와 후보 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오늘 저녁 일단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 만나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어젯밤 입장문을 통해서 당이 단일화에 개입을 하지 말고 단일화는 전적으로 대통령 후보 주도로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희정 의원님. 일단 주도권을 누가 가지느냐, 제가 지난번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나면 결국 그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일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단일화에 대한 입장, 이게 현재는 전적으로 지금 단일화 대상이 되고 있는 분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녁 6시에 만남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할지 아니면 전격적으로 정치적인 협상을 할지, 네, 이런 모든 것, 그리고 또 무엇을 중심으로 한 이 단일화가 될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선거에서의 연대만 생각하는 건지, 개헌 연대인지, 또는 나아가서 국정 연대인지, 이런 모든 거를 놓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당사자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밤 6시 회동 기대해 주십사, 이 말씀 드립니다. 당초 예정됐던 후보 일정을 중단하고 올라왔어요. 네. 이 과정들 좀 지켜보시면서 단일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김문수 후보 측이 상당히 열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이죠. 그런데 네. 이제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후보 단일화라고 하는 게 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후보 교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사실적으로도 그렇게 했죠.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한다. 그렇죠. 예, 네. 이런 표현을 썼으니까.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끌어내리려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지도부는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시키겠다라는 이미 목표를 가지고 후보 단일화 작업이 아니고 후보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뭐 있는 것으로 저는 확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나를 중심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뭐 단판이 됐든 또 무슨 다른 경선 비슷한 방식이 됐든 그 단일화하는 방식을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서 이 판을 정리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 단일화 약속을 깨면 배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 부분이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당 지도부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단일화에 대한 열망은 지금 이재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소위 법치주의를 공고히 하고 의회 독재 세력이 더 이상 이제 행정 독재로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단일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상대당 같은 경우는 몇 년 동안 이제 공고하게 후보로서의 지위를 사실상 누려왔는데, 저는 예정에 없던 조기 대선이 있다 보니 그 후보군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전혀 거론되지 않던 분들이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정이 급박하다 보니 이런 말들이 조금 더 강력하게 표현되는 방식으로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주도권이거든요. 그래서 나오신 분들 각자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얘기를 할 때, 김문수 후보님 입장에서는 당이 탄생한 후보가 중심이 돼서 단일화가 돼야 된다. 그거는 인지당정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네, 그렇게 김문수 생각하는 후보 거고.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아마 김문수 후보뿐만 아니라 출마하셨던 다른 후보님들도 다 마찬가지셨을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당의 후보가 나오면 당의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다들 출마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분은 오랜 공직 생활을 끝내고 또 정치인이 아닌데 이렇게 또 나오셨을 때는 또 본인 중심에 뭔가 유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누구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인지에 대한 이 뉘앙스 차이는 분명히 있고, 그런데 지도부는 누구를 염두에 뒀다라기보다는 무조건 이기는 선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기는 선거를. 그런데 지금과 같은 파열음이 나와서는 누구로 돼도 좋지 않을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 간의 이런 만남이나 그런 외부를 통한 얘기보다는 직접적인 워딩, 직접적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밤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분은 오랫동안 사실 정치를 쉬긴 했지만 김문수 후보님이 대단한 결단력이 있으시고 꼿꼿한 성품을 가지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집이 세다고도 해요. 그게 이제 고집이라는 게 어떤 자기 욕심 이런 고집이 아니라 굉장히 소신이 있으시죠. 그래서 당은 다르지만 심상정 예전에 당 대표님께서 김문수 후보가 당시에 이제 같이 민주화 운동을 했을 때 고통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심상정 당시 동지에 대한 이름을 밝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한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벼이 처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또 한덕수 후보님은 진짜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그 행정력을 인정받으신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 분은 정말 그 정치권에서 그 고든 걸로 지금까지 살아남으셨던 분이고, 또 한 분은 행정의 달인으로 또 살아남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두 분의 합이 좋은 방식으로 분명히 드러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권칠승 의원님한테 이걸 좀 여쭙겠습니다. 네. 당 지도부는 지금 이제 11일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는 좀 단일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투표용지에 인쇄되는 한 25일까지 단일화하면 하지 않느냐 하고 좀 열어놓고 있어요. 뭐 당연히 그렇죠. 네, 이들의 속내 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발언 중에서 아주 눈에 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걸 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싶을 정도인데요. 단일화 반대 세력을 당권만 노리면서 예. 선거 참패를 불러오는 자기 이속만 챙기는 세력이다. 이렇게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파와 단일화를 반대해야 된다는 파들이 지금 이제 분열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는 당연히 그런 뜻이고,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거는 단일화 반대 세력을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지만, 사실 단일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반대로 생각할 거라고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김문수 중심으로 단일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단일화 자체를 하지 말 것인지라고 생각하는 그 세력, 또 그 반대로 한덕수 전 총리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해서 대선에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세력,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차기 당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이제 보증을 해버린 내용이죠. 그래서 한덕수, 김문수 두 사람이 오늘 이제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리될 리는 만무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가 되려면 시간을 좀 끄는 게 유리하다, 이런 판단일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거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산 넘고 물 건너서 정말 절벽까지 타고 올라와서 지금 산꼭대기 올라왔는데, 그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헬리콥터 타고 그냥 내려오는 지금 형태 아닙니까? 아주 얌체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정치는 또 신인이다 보니 일종의 신상품 효과, 이런 거품이 지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품이 좀 없어질 때까지, 거품이 좀 빠져나갈 때까지는 전략적으로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아까 당권에 대한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발언도 소개해 주셨는데, 김희정 의원님
주실 말씀 있으세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단일화 반대 세력은 거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누구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이지 단일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김문수 후보 중심에 계신 분들은 상대 후보가 단일화를 양보를 하든 뭘 하든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 되기를 바라는 거고, 아니 또 한덕수 후보님 주변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또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되기를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단일화 반대 세력은 없는 거죠. 누구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뿐입니다. 내일 모레 전국위원회, 그다음에 10일에서 11일 전당대회, 이 부분은 어떤 사안이 논의가 되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은 당에서는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큰 어떤 결단이 되었는데 행정적으로 부족한 게 있어서 뭔가를 놓칠까를 대비해서 그런 사무적인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후보 등록이 기존에 있는 후보님 중심으로는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이런 게 다 준비가 끝나 있는데, 만에 하나 이제 다른 후보로 됐을 경우에 이런 절차적 하자 때문에 그 사람이 후보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지극히 행정적인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있는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그대로 가면 이런 절차가 필요 없는데 왜 이런 것까지 미리 해두냐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니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대선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 이 단일화 추진에 대해서 내란 연대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적절한 표현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한덕수 전 총리나 김문수 후보나 이 내란이 발생했을 당시에 둘 다 국무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비상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 그게 동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 내란 연대라고 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이 뭐 어떤 방식을 거쳐서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초록 동색이기 때문에 어떤 컨벤션 효과나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네, 말씀드렸듯이 네. 일단 지금 현재는 과거에 이제 DJP라든지 민주당이 이제 뭐 문재인 안철수 이런 게 실패했던 거는 단순하게 선거연대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국 마지막에 제대로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단일화는 지금 이런 의회 독재, 나아가서 행동 독재를 막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선거연대지만 두 번째는 현 헌법상에 이제 생명을 다했다. 그러니까 향후 책임지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개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헌연대까지 가겠다. 그리고 국정연대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이런 거고요. 내란이라는 단어로 아무리 덮어씌우려고 해도 이 작동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김문수 장관님은 아예 국무회의에 부르지도 않았어요. 왜냐? 평소에 성품을 보아하건대 적당히 말릴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말릴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국무회의도 연락이 안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게 이제 국무회의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라고 또 국민들 앞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프레임으로 씌우려고 해도 두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 드려야 네. 되겠는데요. 이 어제 뭐 기자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밥글에 보면 네. 지금 한덕수 전 총리 뒤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있다. 네, 이런 글이 지금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또 확인되지 않는 얘기 하시려고 그러십니다. 아닙니다. 그런 밥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네. 되면 사실 김한길 위원장 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큰 틀에 이렇게 엮어서 보면은 한덕수 전 총리를 다음 국민의힘 후보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큰 어떤 시나리오와 움직임이 있는 것, 이거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은 또 김문수 후보 편이고 또 김문수 후보는 그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한 후보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회동을 하시더라도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 말씀하셨지만 초기에 한덕수 차출론이 나왔을 때 이제 친윤계 의원들이 좀 중심이 되면서 윤심 그렇습니다. 논란이 좀 그렇습니다. 일긴 예, 일었었죠.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새 후보하고 경쟁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윤석열하고 경쟁하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경쟁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선거 구도를 이재명 대 이제 윤석열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데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그 정치의 뒤안길로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제발 이재명도 이제 그만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네. 우리는 참신하고 이 내란 사태와 좀 무관한 사람하고 경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꼭 그렇게 깊이 관여된 분들만 자꾸 후보로 내려고 하는지 오히려 그게 유감입니다. 저희도 사법 리스크 없는 분하고 경쟁하고 싶습니다. 네. 이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한덕수 대선 예비 후보 그 개헌을 고리로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 고문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개헌 아직은 이재명 후보는 좀 미온적인 상황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권칠승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새미래 대선 이제 후보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의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나아가 국가 체제의 위기가 심화되는 현실 앞에서 한 총리와 지혜를 모아 새로운 희망의 계기를 찾도록 공동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뜯어보면은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다 지금 공격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자라고 하는 제안인데 한덕수 후보는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개헌연대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 번에 그냥 말잔치 그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 이낙연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같이 손잡고 뭔가 개헌을 위해서 프레임을 짜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워딩에서 성립될 수 없는 말이라고 봅니다. 개헌연대의 확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번 선거에 의해서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개헌이 될 것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다 같이 한 분의 후보로 나오게 될지 아닐지 그거는 지금은 누구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재명 세력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의 헌법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의회 독재를 일삼고 있는 이대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명을 다했고 지금의 현상을 받아들여서 개헌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당선되시는 분의 의지와 양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담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그 현재 일당의 후보가 회피를 해서는 안 되죠. 대답을 해야죠. 그 부분을. 이 부분이 좀 결을 같이 하는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르기도 한데 한덕수 후보는 개헌 빅텐트를 좀 얘기하고 이 김문수 후보는 반명 빅텐트를 얘기합니다. 그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다 같은 건데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리 표현이 되는 거고 왜 똑같은 내용이라도 정치적인 단어는 각자 유리한 단어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같은 뜻이다. 그래서 현재는 이재명 후보님만 어쨌든 개헌에 대해서 미온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훨씬 먼저 가장 큰 목소리로 지금 87년 헌법이 개헌돼야 된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입장 선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죠.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그 이재명 후보도 개헌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얘기를 아닙니다. 보면 예. 이제 집권하면 그렇습니다. 개헌을 예.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네. 사실 개헌을 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온 당은 오히려 민주당이죠. 과거로부터.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는 실제 원포인트 개헌을 국회에다가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국회로부터 그때 이제 거부를 당해서 추진이 안 되었을 뿐이지 개헌을 실제로 추진하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밝혔던 이력이 있는 정당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또 이재명 대표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위 이 내란 사태 때문에 개헌이라고 하는 거를 정치적 물타기 수법으로 지금 자꾸 사용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개헌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더 강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헌을 왜 안 하려고 하느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이미 수차례 개헌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 자연스럽게 개헌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것이고 또 추진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희정 의원님 이 반론하시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정말 내용에 대한 게 명시가 돼야 되고 또 시기에 대한 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자기 걸 내려놓을 수 있느냐 아니냐의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대로 이제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이 계속 어긋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사실 이 국정에 마비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걸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민주당은 왜 이 개헌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냐 하면 현재 있는 헌법에 대해서도 오히려 내려놓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당선될 사람을 방탄하는 방식의 하위 법을 바꿔서라도 헌법을 옥죄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그 주어가 대통령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통령 일대 범죄를 한 게 아니라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닐 때 한 범죄잖아요. 그런데 이 헌법도 제대로 오히려 깨끗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식으로 보강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에 그 형사소송법을 바꿔서 이거를 헌법을 피해갈 수 있는 하위 법을 만들겠다라고까지 나오는데 앞으로 개헌을 할 때 어떻게 그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보다 내려놓고 다른 헌법기구들과 조화롭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의지를 읽을 수 있겠냐. 그건 법리 오해십니다. 네, 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 네.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주시죠. 헌법을 지금 현재 이 헌법을 사실 파괴한 정당이거든요. 파괴한 정권이고 헌정 질서를 지키지 않았어요. 무너뜨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우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반성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그 형사소송법 문제도 그 헌법학자들의 다수는 대통령이 되면은 그 형사소추가 진행되지 않는다. 기존의 사건도라고 하는 게 다수설입니다. 그러면 굳이 법을 만들 이유가 있나요? 바로 그겁니다.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그 법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이때까지 법을 안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괴상한 논리들을 들이대서 자꾸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또 후보의 어떤 그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명시적으로 법에 두지 않으면 정말 무슨 짓을 하실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면 아마 우리나라 법이 팔만대장경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온갖 법술사들이 총동원이 돼서 온갖 그 궤변들을 늘어놓기 때문에 법으로 명백하게 하자. 이게 지금 그 민주당의 이야기입니다. 첫 김희정 번째 헌법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쨌든 1945년에 진짜 멋지게 광복하고 48년에 우리가 이제 헌법을 만들 때 그러면 헌법을 만든 대한민국의 헌법의 아버지들은 과연 이렇게 수많은 재판을 받고 이렇게 범죄 사실이 드러나서 후보 자격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 재판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 얘기는 확정적인 거를 떠나서 제 얘기는 어쨌든 그런 범죄에 연루되고 피의자이신 분이 감히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 그 당시에 이 헌법을 만들 때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검찰이 이렇게 편의적으로 기소할 거라고 아마 예상 못했을 겁니다. 편의적인 기소가 아니죠. 편의적인 어쨌든 기소죠. 지금까지 정치적인 기소죠. 검찰만 기소를 한 게 아니라 법원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원은 판단은 아직 안 나왔죠. 재판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판단이 안 나왔죠. 제 얘기 네.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아니 그게 누가 사실과 제 다른 얘기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요. 그런 사람이 기회 나올 드리겠습니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헌법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여러 가지 뭐 행정적인 법에 연루가 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틀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84조지 기존에 어떻게 범죄 피의자들이
방탄으로 공직을 이용하고 방탄으로 대선을 이용할 거라고 생각해서 만든 법이 84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요 부분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어가- 해석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주어가 대통령은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네. 해석하지 말라는 거라니까요. 네, 예. 이 부분은 두 당의 입장이 다르니까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요거 하나 물어볼게요.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대선 이후로 넘기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배경, 권칠승 의원님. 뭐 배경이랄 것도 없습니다. 그 당연한 것입니다. 그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형사 판결을 법원에서 마지막에 안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6번의 재판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네. 이 자체가 어제 우리 이석연 그 전 법제처장 지금 네. 선대위원장 맡고 계신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균등의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자체로서 헌법 위반을 지금 법원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실제로 저는 뭐 법원이 그런 부분들은 합리적 그 판단을 해서 선거기일을 뒤로 그 재판과 관련해서 그 기일을 취소하거나 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공판 재판이 연기되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 가동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김정 의원님 이 사안에 대한. 자, 그러면 누가 지금까지 재판을 끌었나요? 원래는 선거법상 진작에 끝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끌었나? 이재명 후보가 법원 송달 미수령으로 7차례나 재판 지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불출석이 6차례나 있습니다. 그리고 기일 변경을 5차례나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2차례나 하면서 이건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인가요? 모든 재판 다 합쳤습니다. 지금까지 5개의 섞어서 이야기하면 안 지금까지 되는 거죠. 5개의 형사 재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 없었잖아요. 자, 잠시만요. 말씀하실 수 있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직선거법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공직선거법과 관련돼서는 법원 송달 미수령이 7차례, 재판 불출석 6차례, 기일 변경 5차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2차례 했고요. 5개 형사재판으로 가면 더 많아집니다. 법원 송달 미수령 26차례, 재판 불출석 27차례, 기일 변경 신청 9차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2차례. 훨씬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그 그래서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 뭐가 있죠? 일종의 방어권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당당하면 빨리빨리 해서 끝내고 선거운동 나가고 싶은 게 아니 본인 심리 아닙니까? 의도적인 기소에 대해서 이것도 좀 누가 입장 차이가 협조를 있는 하겠습니까? 부분이니까 마무리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재판을 끈 건 재판부의 의지가 아니라 재판을 끈 건 그렇지 이재명 않습니다. 후보의 의도고 이재명 후보다라는 거를 자, 제가 마무리해 실제상으로 주시고요. 하고요. 두 번째는 자 마음에 안 들면 그런 식으로 탄핵하고 하는 거 제가 이 얘기했어요. 최근에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린이날 뭐 먹고 싶냐 물어보니 아이스크림 얘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 어린이들 만났을 때. 그래서 제가 뭐 브랜드를 얘기하긴 못하지만 잠깐만 쉬어갈까요? 네. 네. 당당 토론 여기에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전격시사 2부 마치고요. 3부에서 당당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당당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희정 의원님, 아까 말씀이 좀 중단이 됐는데. 네. 첫 번째는 제가 재판을 지금까지 지연한 거는 재판부의 입장이 아니었고 오히려 시간 끌기를 했던 이재명 후보 측이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재판 지연을 했는지를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안 되면은 대법관 탄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어린이날 제가 지역에서 많은 어린이들 만나서 자, 어린이날 여러분 뭐 많이 먹고 싶어요 했더니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아이스크림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좀 유명한 뭐 아이스크림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 31가지만. 아이스크림도 제가 주변에 그렇게 아이스크림 좋아한다는 분들 만나도 31가지 맛 다 드셨다는 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탄핵을 무려 31번째 하겠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먹기보다 더 쉽게 탄핵을 남발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통령은 탄핵이 됐습니다만 다른 행정 직분에 계신 분들은 탄핵이 될지 모르면서 이제 협박령으로 그리고 이제 국정에서 소위 나가 있게 하기 위해서 탄핵을 해서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대법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탄핵 중독을 넘어서서 저는 이런 말씀 참 안타깝습니다만 집단 광기 수준의 사법부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검사 탄핵해가지고 다 실패하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소위 법관 중에 최고의 직위에 계신 분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거는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다른 건이 발생하지 않고 단지 본인 후보에 대한 정당한 판결, 그것도 개인 판결이 아니라 대법관 전원 합의체로 한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 그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죠. 네. 권칠승 의원님. 네, 아까 뭐 재판 지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재판이 지연되는 큰 이유는 증인이 많으면 이 재판이 지연이 됩니다. 제 기억하기로 이제 뭐 선거법 관련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 재판 증인과 관련해서 검찰 쪽에서 이재명 후보보다 10배 증인을 신청해서 그것 때문에 재판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바로잡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사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 그 판결한 내용들을 한번 내용에 있어서 또 절차에 있어서도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우리나라 사법부의 흑역사라고 보는데요. 앞으로 아마 크게 문제가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나라 사법부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는 저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법부에 의한 이 쿠데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이 의도적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후보에게 이런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 인해서 이거는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사실상 줍니다. 선거 개입. 예, 그래서 이건 선거 개입이고 정치 중립 위반입니다.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633 원칙을 네. 이야기하면서 신속한 선거 그 법에 대한 신속한 판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전에는 그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73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92일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만 30여일 정도로 이렇게 급하게 했거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날짜로 계산하던 것을 또 갑자기 구속일수를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 풀어주고 누군가에게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 누군가에게는 또 가혹하다라는 거를 이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절차적 측면에 있어가지고도 전원 합의체 회부한 지 9일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6만 8천 쪽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안 읽어봤다고 하는 게 명백할 겁니다. 그리고 로그 기록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지금 안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가 엄청난 걸 지금 들키고 말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법원 판사들이 기록도 보지 않고 판결을 내리는구나 라고 하는 게 사실 들켜버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진상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법사위 청문회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정말 진상을 파악해서 국민 앞에 밝혀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다음에 실체적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법률심을 넘어서 사실심을 실제로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의 여지가 굉장히 크고 예를 든 게 있습니다. 예를 든 게 옛날에 그 미국의 엘고와 부시 사건을 예를 들었는데 이 정말 부적절한 예죠. 오히려 예를 들자면은 지난해 9월에 있었던 트럼프 사건, 트럼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지급 사건 이거를 이제 스톱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로 들었어야지 오히려 맞지 않은 예를 들어서 궤변을 늘어났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책임과 비난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김희정 의원님 반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재명 후보의 재판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질질 끌었더라는 거 말씀드리고 증인 때문에 미뤄져서 그러면은 재판이 열리면 환영하면서 재판을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왜 굳이 도망다니면서 법원 송달도 피해 다니고 그다음에 출석하라는 날은 안 나가고 기일도 바꿔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기다렸던 재판이라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오히려 재판을 열어달라 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야지 공식적으로 이렇게 피한 기록이 버젓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1심, 2심에서 끌었던 거를 지금 중대한 그 원래 예상보다 대선이 빨라지다 보니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그거를 빨리 잡아서 우리 국민들의 이 선택권을 명확하게 할 수 있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공직선거법의 정신이고 헌법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단순하게 사람들은 그때 뭐 사진 조작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이재명 후보의 답변 속에서는 어떤 게 가려졌냐면요. 이 대장동 사업만 하더라도 민간 사업자에게 내부 정보가 알려져 가지고 민간 사업자는 7,800억 원대 이득을 가지고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 얘기는 제 얘기는 뭐 하여간 성남시에서는 4,895억 손해가 이루어졌고 그런데 이게 대장동에서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비슷한 사건이 백현동에도 있었더라라고 해서 그거는 주장이니까요. 그건 주장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투는 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고 정해진 절차와 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탄핵 사유가 되죠. 그런데 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탄핵을 하겠다라는 게 앞뒤 말이 안 맞다라는 겁니다. 정치 중립 위반, 선거운동 기획균등을 헌법 정신을 위반한 거잖아요, 대법원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위반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위반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게 어떤 근거로 이야기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거니까. 두 번째는 요거를 또 준비하고 있는 걸 뭘 보고 있냐면 대법원도 본인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대법관 탄핵과 세트로 또 법을 하나 내놓고 있어요. 뭐냐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네네. 또 30명으로 늘리겠다. 왜냐하면 이번에 절대 다수로 이제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있으니 향후에도 지금 현재 대법관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 아예 수를 늘려서 내가 혹시 대통령이 되면 내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숫자를 확 늘려야 되겠다. 이런 식의 꼼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이죠. 자, 이 부분은 법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김희정 의원님. 아니 그걸 누가 이 부분은 잠깐 그 법원조직법 관련해서는 잠깐 반론의 기회 드리고. 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내린 이번에 이 판결이 속전속결 판결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에 있어서나 절차에 있어서나 심각한 절차와 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조의 위반입니까? 116조죠. 116조일 겁니다. 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균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히 정면으로 어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혹은 정치적 책임이 있을 것이다. 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당 토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 다시 뵙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 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정적 인터뷰, 이번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후보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연휴 기간에도 대구를 가셨다고 하던데 네. 2주 전에 대구 민심, 지금의 대구 민심 좀 변화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대선 앞두고 서서히 표심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고요. 이제 대구에도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더 깃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보수가 단일화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던가요? 그런 말씀을 하는 분도 있었지만요. 한편으로는 이번 선거가 지난 몇 년간 결국에는 보수 정치를 계속 오른쪽으로 몰고 갔던 그런 세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변화의 그런 틀이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에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어제도 페이스북에 썼지만은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 기시감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가지고 파국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두 후보가 만납니다. 협상 잘 될까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의 입장에서 좀 서보면은 네. 본인이 어쨌든 한 10년간의 정치적 휴직이 이후에 이번에 본인도 상당한 비용도 투자하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후보로 선출되었는데 어떻게 선출된 지 채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렇게 나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냐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는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김문수 후보랑 정치적으로는 이견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애초에 이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라는 시나리오가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이게 실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윤핵관과 그를 위시한 세력이 결국에는 우격다짐을 밀어붙이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뭐 그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갈등이 촉발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결국에는 보수가 2020년에 그때 뭐 황교안 대표 시절에 미래통합당 이런 시도도 그렇고 보수가 인구적으로 절대 우위를 차지하던 시절에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전에는 보수가 그냥 뭉치면 이긴다 이런 말만 그냥 반복적으로 되뇌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인구 구조상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똑같은 담론만 가져가는 사람들이 매번 선거에 있어서 상상력을 없애버리고 이런 좀 국민들이 봤을 때 정치공학에 가까운 방법에만 의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보면 국민의힘이 오늘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 조사를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단일화 하라는 사람이 많이 나오겠죠. 하지만 애초에 이런 움직임 자체가 뭐 그냥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 당은 경선하고 경선 결과를 존중하지 않네? 뭐 이런 생각을 남기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당대표도 역임하셨는데 예. 이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거부하면 대선 예. 기호 2번은 김문수 후보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요. 국민의힘이란 결국에는 대선 후보의 공천장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은 또 당대표 직인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극단적인 상황에 도장론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남의 당 일이다 보니까 제가 뭐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도장론이 나오면 못하는 거죠. 아,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는 있다. 만약에 그 지금의 규정으로 봤을 때. 그렇죠. 실제 국민의힘에 도장론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지금 그 도장론이 났을 때보다 서로 감정이 골이 더 심해진 상황이거든요.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이준석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냥 뭐 그 국민의힘이 어쨌든 탄핵 이후의 과정에서 개업 이후의 과정에서 그렇게 반성적인 자세도 보이지 않은 것 같고 이런 당내 갈등이 심화되는 걸 보면서 우선 첫째로는
많은 분들이 이준석이 왜 그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나라는 걸 이해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 이 국민의힘이 이 혼란의 와중 속에서도 스스로를 수습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이제 정당으로서의 좀 역할이나 수명이 다해간다라는 걸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3년 전으로 이제 시계를 되돌려보자면요. 4년 전 돌려보자면은 그때 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본인이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여하기보다는 제3지대에서 밖에서 뭘 도모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그 당시 대표였던 이준석이 버스는 정치에 출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에 안 탈 거면은 그냥 버스 출발시키겠다. 이렇게 강하게 그 당시 윤석열 후보를 압박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시감이 드는 겁니다. 그때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런 절차적인 걸 무시하고 본인이 당을 존중하지 않고 밖에서 나중에 단일화하는 모델로 선거를 뛰겠다 했던 것이고 그때 당대표였던 이준석은 막아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애초에 정당 민주주의를 존중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고 이번에 만약 한덕수 총리에 관련된 이런 기획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연루되어 있다는 세간의 그런 어떤 유언비가 맞다면은 저는 이거는 뭐 그냥 구조적인 문제로 봅니다. 네. 한덕수 후보 출마 선언 이후 행보를 넓히고 있어요. 어제는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과 만나서 개헌연대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 후보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게 좀 정치적으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생각하는 관점과 젊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젠다가 너무 차이 납니다. 네. 지금 개헌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개헌은 정말 하면 좋은 거지만은 개헌이 지금 대선을 앞두고 과연 중요한 아젠다로 인식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제가 봤을 땐 글쎄요. 확장성이 떨어진 아젠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87 체제에 대한 87 체제가 좀 막을 내려야 한다 부분은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의 개헌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개헌으로 가면 무슨 4년 중임제를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이런 좀 인식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생각하고요. 저는 분권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보여준 것은 사실 이분은 4년 중임제였을 때도 개헌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특이한 개인에 대해 가지고 자꾸 우리가 맞춰서 권력구조 개편만 생각하기보다는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되어도 지금 이 막강한 권한을 혼자 소화해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권력을 어떻게 여러 주체가 분점하고 그리고 최대한 많은 어떤 영역을 관이 통제하던 것을 민간으로 넘기고 이런 구조의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분권 그리고 작은 정부 그것이 재정학적으로나 아니면은 정부 구조 면에서나 작은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는 그래도 교감이 있어 보입니다. 언제 만날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이렇게 원래는 한덕수 총리님이 정치 시작하시면 워낙 저를 또 아껴주시고 후배로서 잘 대해주셨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의상 만나뵈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최근에 김문수, 한덕수 두 분의 이런 갈등 상황이 생기면서 제가 혹시라도 한쪽을 만나게 되는 것이 정치적인 시그널로 받쳐질까봐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제가 어떤 분도 좀 만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후보께서는 대선 완주가 아니라 당선이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여론조사 격차 극복이 가능할까요? 이준석이 지금까지 치러온 선거 중에 어렵지 않은 선거가 어디 있겠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탄핵 대선이라는 특성 때문에 지금 표가 한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 이준석도 당연히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로의 정권 교체라는 것이 사실상 의석도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무소불위의 권력을 하나 만들어내는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그리고 협치가 가능한 형태의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이라면은 이준석에게 조금씩 관심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좀 짚어보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선거 개입을 했다는 건데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 국정감사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래 좀 민주주의가 아직은 좀 덜 성숙한 나라들에서 보면 깽단 이런 곳에서 자기들 수사했다고 아니면 마약 카르텔 잡았다고 해가지고 가서 시장 이렇게 쏘고 무슨 법 판사들 이렇게 공격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본인들에게 입맛에 맞지 않는 판단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대법원장을 공격하겠다고 하고 뭐 탄핵시키겠다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그런 어떤 뭐 아주 안 좋은 형태의 그런 사적 보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거는 민주당이 스스로 집권 세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법이 가진 사람에게는 약하고 그리고 뭐 덜 가진 사람한테는 강하게 적용된다는 취지를 말한 적이 있는데 이재명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의회 권력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지금 이제 법이 약하게 적용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은 시건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12일 전까지 대선 후보의 모든 재판을 연기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데드라인까지 정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 뭐 약간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좀 이렇게 치안이 안 좋은 나라에 보면은 우리 보스를 풀어주지 않으면은 뭐 판사랑 뭐 시장을 공격하겠다 뭐 이런 거 하는 얘기 굉장히 깽단에서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무슨 깽단에서 지금 뭐 보복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성을 좀 민주당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대법원의 판소심이 민심과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당장 민주당이 여론전을 통해 가지고 뭐 6만 쪽을 읽었느니 뭐 이런 거 갖고 선동을 하고 있는데 6만 쪽을 읽었느니 안 읽었느니를 지금 대법원의 법률심에다 갖다 대는 것도 민주당에 있는 법조인들이 과연 거기에 모두 동의하는지 알고 싶고요. 지금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최대 빌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려져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이런 뭐랄까요 우격다짐이 크게 비판 안 받는 것 같은데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미 간 사람이고 지금 이재명이라는 이런 새로운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법 권력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는 저는 국민들에게 조금씩 경각심이 생기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조만간 직업 100 인터뷰 프로젝트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사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책의 결과물들을 지금 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방금 발표한 것이 과학기술인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올림픽이나 이런 데 체육인들 메달 따면은 포상하는 것처럼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신 분들에게 결국에는 나중에 연금도 지급하고 최대한 과학기술인들을 우대하겠다는 정책들을 내고 있거든요. 이런 게 저희가 전부 다 직업백 인터뷰하면서 조금씩 그 해당 직역에 있는 분들한테 들은 내용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저는 충분히 이런 직업백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변화 지점을 저희 짚어낼 수 있다 봅니다. 각 직업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얘기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좀 나오는 얘기는 또 어떤 얘기가 좀 있을까요? 최근에 저희가 부동산 공약을 얘기했는데요. 젊은 세대를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부동산에 있어서 주택담보대출이 상당한 부담이 된다. 그래가지고 뭐 이자를 탕감하고 이런 것은 반시장적이지만은 조금 다른 형태로 지금 과거와 다르게 대출을 하면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있어가지고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거치기간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 특히 아이를 낳은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2, 그러니까 거치기간 3년을 보장해주고 거기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2년씩 추가해주는 그런 형태의 대출 제도를 저희가 공약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실제 주택담보대출의 부담을 낮춘다든지 이런 젊은 세대가 바라는 것들 저희가 많이 공약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인터뷰가 있었다면 아니면 이거 정말 산뜻한 아이디어다 했던 부분은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굉장히 인상적인 분들이 많았던 게요. 이 양식장 운영하시다가 이게 야생 조류의 어떤 그런 습격을 받아가지고 몇만 마리의 물고기를 잃으신 분도 있었고 그 외에도 인건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결국은 사업을 영위하다가 인건비 구조가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갑자기 변하게 되면서 정말 가족같이 지내시던 분들의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하지만 또 본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그런 마음 아픈 사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앞서서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 세 사람의 정책을 분석 통합한 전략보고서도 공개했습니다. 예. 한동훈, 김동연 후보의 공약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요? 저희가 김동연 후보 측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뭐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 전문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또 참고할 내용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동훈 후보 측 공약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분석 작업을 하고 있지만요. 어쨌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필요한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제가 협치를 공약한 이상 어느 누구의 좋은 생각도 저희는 받아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아이디어라는 걸 명시해 가지고 그분들의 저작권 명확히 해가지고 저희가 네.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항상 강조하는 압도적으로 새로운 그런 정책이나 공약 대표적인 거 소개해 주신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과학기술인에 대한 연금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저희가 굉장히 야심차게 내놓는 공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 외에도 정부 조직 저희가 개혁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줄이겠다. 그리고 3명의 책임부총리제를 둬가지고 안보, 전략, 사회부총리를 둬서 이게 분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구체적인 공약들이 후보 간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의 내용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떤 특기할 만한 공약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또 반응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빨리 이런 것들이 공약이 많이 나와가지고 정책을 통해가지고 국민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경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세계 부총리, 이게 3부총리제의 필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 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그 정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13개로 줄이면서 명칭도 좀 간소화하는 것이고요. 안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안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용산에 있는 국가안보실이라는 관장하는 형태로 가고 있었는데요. 내각에서 국무총리의 통할 아래에 안보부총리를 따로 둬가지고 외교나 국방면을 좀 다룰 수 있는 미국의 국무장관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전략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라는 걸 지휘하기 위해 가지고는 과학기술 미래 분야에 있어가지고 전문가를 모셔야 되고 여기에는 기업인 출신이라든지 정말 자유로운 창의력을 가진 분들을 모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내일 아침에 돌아오겠습니다. 진행의 KBS 정창준 기자였습니다.